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낡은 2층 단독주택. 이곳에서 74세 박정분 할머니는 43년을 살아왔다. 남편 고 박철수 씨와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은 지금 시세로 12억이 넘는다. 누가 봐도 허름하지만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금싸라기 땅이 된 것이다. 오늘은 큰며느리 김수진이 준비했다는 가족 모임 날. 정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뒤적였다. 10년 된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인가. 코로나 이후로 가족이 다 모인 적이 거의 없었다. 큰아들 박민수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일산의 40평대 아파트에 산다. 둘째 아들 박민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부천의 빌라에 거주한다. 막내딸 박은혜는 치과의사인 남편 이정훈과 함께 분당 타워팰리스에 산다. 오후 5시 정분이 일산에 있는 큰아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어색한 공기. 큰며느리 수지는 평소와 달리 과하게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다. 거실에는 이미 둘째 아들 내외와 막내딸 내외가 앉아 있었다. 손주 넷도 소파에 모여 있었지만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까지. 큰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차린 적은 처음이었다. 정부는 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식사 내내 이상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아들 둘과 사위는 계속 눈짓을 주고받았다. 며느리들은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며 긴장한 표정이었다. 누군가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무는 일이 반복됐다. 정부는 애써 밝게 손주들에게 말을 걸었다. 학교는 잘 다니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하지만 손주들의 대답은 짧았고 곧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용돈을 조르던 아이들이었는데 큰며느리 수진이 계속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권하며 지나치게 친절을 떨었다. 이런 대접은 명절에도 받아본 적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정분의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과일이 나왔다. 둘째 며느리 이지영이 사과를 깎으며 작은 목소리로 큰며느리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조용한 거실에서 그 말은 정분의 귀에도 들렸다. 언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거냐는 내용이었다. 정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왜 자기 모르게 뭔가를 정해놓은 것처럼 말하는 건가? 큰아들 민수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들을 쳐다봤다. 40년 넘게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 속을 들여다본 그 눈이었다. 며느리들은 시선을 피했다. 정분이 물었다. 무슨 말을 나중에 한다는 거냐고. 이지영은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집안 사소한 일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손주들은 어색함을 못 견디고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남은 건 어른들뿐. 정분과 세 자녀 부부 총 7명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큰며느리가 준비한 커피가 식어갔다. 정부는 가슴속에서 불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건 계획된 자리였다.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에 관한 무언가를 정하기 위한 자리. 시간은 밤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사위 이정훈이 소주 3잔째를 비웠다. 평소 술을 안 하는 사람이 오늘따라 계속 마셨다. 얼굴이 빨개진 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비스듬히 기댔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큰아들 민수가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모두 억지로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어색하게 금방 사라졌다. 정훈이 치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몫은 벌써 정리가 됐고 어머님 것도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니 걱정할 거 없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이 얼어붙었다. 막내딸 은혜가 황급히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큰며느리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둘째 아들 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부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자기 몫이 정해졌다고. 누가? 언제? 정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배신감도 분노도 아닌 그냥 온몸이 텅 빈 것 같은 허탈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혈압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다.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몫이 뭐가 정해졌다는 거냐고. 사위 정우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술이 확 깬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정분의 시선이 큰아들에게 향했다. 민수야, 무슨 소리냐고. 큰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둘째 며느리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요 라고 시작했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정분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향했기 때문이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정분은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단호하게. 대체 뭘 정했다는 거냐고.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몫을 나눴다는 거냐고. 큰아들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어갔다. 엄마 나이가 이제 74시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겠다고 형제들끼리 의논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가족 모임 전에 먼저 모여서 간단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간단하게라는 표현이 정분의 귓전을 때렸다. 자기 인생이 자기 재산이 그들에게는 간단히 정리할 문제였던 것이다. 정분이 물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나눴는데? 큰아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큰며느리 수진이 나섰다. 그녀는 A4 용지 한 장을 가방에서 꺼냈다. 프린트된 문서였다. 거기에는 박정분 명의의 자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미아동 단독주택, 신한은행 정기예금, 국민은행 적금, 삼성생명보험, 현대해상보험, 주식 계좌까지. 심지어 대략적인 금액까지 적혀 있었다. 정부는 그 종이를 빼앗듯 가져와 눈으로 후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혈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종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12억짜리 집, 8천만 원의 예금, 3천만 원의 적금, 5천만 원 상당의 보험, 2천만 원의 주식. 총 14억 8천만 원. 자신도 정확히 모르던 자산 규모를 자식들은 이미 다 조사해 놓은 것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알아봤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몰래 조사한 걸까? 그리고 그 옆에는 분배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 미아동 집은 큰아들, 예금과 적금은 둘째 아들, 보험과 주식은 막내딸. 깔끔하게 공평하게 완벽하게 나눠 놓았다. 심지어 각자가 부담할 상속세까지 계산돼 있었다. 정부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계획이 치밀했다. 너무 치밀해서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 맞나? 내가 낳고 키운 아이들이 맞나? 큰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미리 정리한 거라고 했다.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정한 거라고 했다. 정부는 허탈하게 웃었다. 부담을 안 주려고. 자기 재산을 자기 모르게 나눠놓는 게 부담을 안 주는 거란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배려란다. 정분이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 말할 생각이었냐고. 수지는 우물쭈물했다. 적당한 시기에 어머니 기분 좋으실 때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했다. 둘째 며느리 지영이 거들었다. 어머니 사실 다른 집들은 이미 다 이렇게 한대요 라고 말했다. 요즘은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 했다.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일반 서민들도 상속세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하고 분배하는 게 절세의 기본이라고 했다. 마치 자신들이 정분을 위해 재테크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말했다. 정부는 기가 막혔다. 세금 걱정은 누가 하라고.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겠다는데 왜 남들이 나서서 걱정이냐고. 그러자 큰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이제 엄마 나이에 그런 복잡한 거 신경 쓰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대신 처리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정분의 혈압이 더 올랐다. 자기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리냐고. 자기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소리냐고. 민수는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정부는 확실히 깨달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미 무능력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막내딸 은혜가 나섰다.
엄마, 우리가 욕심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오빠들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한 거예요. 특히 큰오빠는 엄마가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어떡하나 그것까지 고민했다고요. 그래서 집은 팔지 말고 큰오빠가 관리하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한 거예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정분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 재산 처리까지 계획한 것이다. 정부는 물었다. 내가 요양원에 간다고. 누가 그러기로 했는데? 은혜는 당황하며 말을 바꿨다. 아니, 만약의 경우를 말한 거지 진짜 보내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는 알았다. 이미 계획은 다 짜여 있었다. 자신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으로 보내고 미아동 집은 큰아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재산은 분배하는 시나리오.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무서웠다.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타인들이 설계해 놓은 것 같았다. 아니, 타인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게 더 끔찍했다. 사위 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술이 깬 상태로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벌써 10년 전에 다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받았고요. 요즘 시대엔 이게 정상이에요. 미리 안 하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법정까지 가요. 정부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내 장인 장모는 미리 정리했다며. 그건 그 사람들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아직 내 재산을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누구한테 뭘 준다고 약속한 적 없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정분이 다시 그 A4 용지를 들어 올렸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다. 수진이 손을 들었다. 자기가 정리했다고 했다. 정보는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었다. 수진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 통장이며 서류를 몇 번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큰아들이 자신 몰래 서류를 뒤진 것이었다. 언제였을까? 아마 자신이 병원 갔을 때나 외출했을 때였을 것이다. 민수가 변명했다. 엄마,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파악해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정부는 차갑게 말했다. 도움이라고. 내 엄마를 몰래 조사하는 게 도움이냐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정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꾹 참고 일어섰다. 가방을 들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정분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큰 며느리가 불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정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다시 얘기할 것도 없다. 내 재산은 내 거다. 너희가 나눌 게 아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닌 그냥 허망함. 43년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나눠 먹을 떡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새벽 3시. 정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아동 집 2층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1978년 남편 철수와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다. 둘 다 무일푼이었다. 철수는 공장 노동자, 정부는 식당 보조였다. 월세방에서 시작했다. 첫째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기억났다. 산후조리는커녕 일주일 만에 일터로 나가야 했다. 아이를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튼살이 벌어지고 피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값을 벌어야 했으니까. 둘째 민호가 태어나고 막내 은혜까지 낳고 나니 월세방은 더 비좁아졌다. 1985년 남편 철수가 결심했다. 집을 사자고. 아무리 작아도 우리 집을 갖자고. 둘은 미친 듯이 돈을 모았다. 정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열었다. 채소와 과일을 팔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다. 철수는 공장 일을 마치고 밤에는 주유소 야간 알바를 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잤다. 3년을 그렇게 살았다. 드디어 미아동에 낡은 단독주택을 샀다. 땅 30평에 건물 20평. 당시 가격 3천만 원. 은행 대출 2천만 원을 끼고 겨우 샀다. 이사하던 날 정부는 울었다. 남편도 울었다. 아이들도 신나서 집 안을 뛰어다녔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 것이었다. 대출을 갚는데 10년이 걸렸다. 정부는 장사를 확장했다. 좌판에서 작은 가게로, 가게에서 조금 더 큰 가게로. 철수는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승진했다. 둘은 한 푼 한 푼 모았다. 외식은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새 옷은 명절 때 한 벌씩만. 여행은 꿈도 못 꿨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다 정분이 벌었다. 큰아들은 지방공립대, 둘째는 서울사립대, 막내딸은 치대까지 보냈다. 치대 등록금이 얼마였나? 한 학기에 800만 원. 6년이면 거의 1억. 정부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했다. 가게 장사가 안 되면 새벽 청소 일도 했다. 1998년 IMF 때는 정말 힘들었다.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다. 사람들이 장을 안 봤다. 정부는 외상 장부를 두툼하게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줬다.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절반은 떼었다. 그래도 참았다. 다들 힘든 시기니까. 2005년 남편 철수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참았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었다. 장례 끝나고 혼자 남은 밤 그제야 울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죽여 울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았다. 가게는 계속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지만 버텼다.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2010년 5억, 2015년 8억, 2020년 10억, 지금은 12억. 정부는 놀라웠다. 자신이 43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산 집이 12억이 됐다니.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정부는 그 집을 팔 생각이 없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마당에 철수가 심은 감나무도 있었다. 2층 작은 방은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이었다. 거실 장판 밑에는 아직도 둘째가 어렸을 때 그린 낙서가 있었다. 이 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이미 12억짜리 부동산으로만 봤다. 큰아들이 가져갈 자산으로 계산했다. 추억도 애틋함도 없이 그냥 숫자로만 봤다. 정부는 가슴이 먹먹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아침 7시. 정부는 부스스한 머리로 마당에 나왔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다.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웃 선자였다. 선자는 정분보다 2살 많은 76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했다. 둘은 30년 지기 친구였다. 선자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다. 정부나 아침도 안 먹고 뭐해. 정부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다. 선자는 눈치가 빨랐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다. 곧바로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분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밤새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정부는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어제 있었던 가족 모임 A4 용지에 적힌 재산 목록, 자식들의 계획 모든 것을. 선자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다. 이야기가 끝나자 선자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 미친 것들이. 아직 살아계신 엄마를 놔두고 감히. 선자는 분노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5년 전 아들이 선자 몰래 집 등기부등본을 떼간 적이 있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였다. 자기 사업 자금 때문에. 선자가 알아채고 후되게 혼냈더니 그 뒤로 연락도 뚝 끊겼다고 했다. 선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나 정신 똑바로 차려. 상속은 내가 죽어야 생기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야. 그건 강도질이야, 강도질. 자식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야. 요즘 자식들은 부모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고. 정부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자식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라고, 어쩌면 정말 자기를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선자는 코웃음을 쳤다. 걱정은 무슨. 탐욕이지. 집값이 12억이라며. 그거 노린 거야. 요즘 젊은 애들 집 한 채 사려면 20년을 모아야 한다잖아. 그러니까 부모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거지. 선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작년에 동네 김씨 할머니가 요양원에 갔다고 했다. 아들이 모셔갔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할머니 집을 팔아버렸다고 했다.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인데 위임장을 위조해서 팔았다고 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충격 때문인지 원래 아팠던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자기 자식들이 그런 짓까지야 하겠냐고 했다. 선자는 비웃었다. 너무 믿지 마. 요즘 세상에 부모 재산 때문에 폐륜짓 저지르는 자식들 뉴스에 매일 나온다고. 부모를 학대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선자는 계속 말했다. 정부나 너는 너무 착해. 그래서 당하는 거야. 자식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큰며느리가 A4 용지에 내 재산을 정리해놨다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이미 내 인생을 완전히 계획해 놓은 거야. 너는 그저 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일 뿐이야. 정부는 손이 떨렸다. 선자의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자식들의 태도가 떠올랐다.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정분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선자는 정분의 손을 꽉 잡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너 혼자라도 너를 지켜야 해. 자식들 믿지 마.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어. 한 푼도 남기지 마. 그게 내 권리야. 정부는 눈물이 났다. 선자가 더 말했다. 울지 마. 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때야. 선자는 자기 경험담을 더 늘어놓았다. 자기는 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했다. 집 명의도 절대 안 넘긴다고 했다. 죽으면 집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유언장을 써놨다고 했다. 아들이 한 푼도 못 갖게. 배신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할 거라고 했다.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선자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당하는 거야. 자식 사랑이 헛되이 될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정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선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선자는 마지막으로 조언했다.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다. 동네 복지관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변호사가 온다고 했다.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을 미리 넘기지 말라고 했다. 한 번 넘기면 끝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자는 정분의 등을 토닥이며 일어섰다.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이제는 내 것을 지킬 때야. 선자가 돌아간 후 정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늘이 수요일이었다. 오후에 복지관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2시. 정부는 미아동 복지관 3층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 송미영이 앉아 있었다. 송 변호사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어제 있었던 일, A4 용지, 자식들의 계획, 모든 것을. 송 변호사는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요즘 이런 상담이 정말 많아요 라고 말했다. 부모가 살아 계신데 자식들이 재산을 미리 나누는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설명을 시작했다. 첫째, 상속은 본인이 사망해야 발생한다고 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 재산을 미리 나누는 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했다. 둘째, 만약 부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재산을 미리 나누게 한다면 그건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모가 노인이고 판단력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더 무거운 죄라고 했다. 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셋째, 부모 몰래 재산 조사를 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통장이나 서류를 몰래 확인한 건 사생활 침해라고 했다. 특히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운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정부는 놀랐다. 자식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소리였다. 송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 아주 교묘하다고 했다. 첫 번째 수법은 증여를 강요하는 거라고 했다.
세금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증여하자고 부모를 설득한다고 했다. 부모가 동의하면 증여 계약서를 쓰고 명의를 바꾼다고 했다. 그런데 일단 명의가 바뀌면 부모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수법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라고 했다. 부모와 자식이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듣기엔 좋지만 함정이라고 했다. 일단 공동 명의가 되면 자식이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수법은 위임장을 받는 거라고 했다. 부모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재산관리 위임장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 명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다. 집도 팔고 통장도 해지하고 보험도 해약할 수 있다고 했다. 부모는 나중에야 알게 되는데 이미 늦었다고 했다. 정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송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요양원 보내기라고 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했다. 부모는 요양원에서 나올 수 없고 자식은 마음대로 재산을 정리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들려줬다. 작년에 상담했던 80대 할머니 이야기였다고 했다. 그 할머니는 아들이 요양원에 모셔간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했다. 그런데 요양원 생활이 적응이 안 돼서 한 달 만에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아들은 거부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할머니 집을 팔아버렸다고 했다. 할머니가 알고 요양원에서 뛰쳐나왔는데 이미 집은 새 주인에게 넘어간 후였다고 했다. 할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복지관에 찾아왔고 송 변호사가 도와줬다고 했다. 결국 소송을 해서 아들을 고소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들이 그 돈을 다 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말문이 막혔다. 송 변호사가 물었다. 할머니 혹시 자녀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적 있나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막내딸이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송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줬다. 첫째, 절대 재산을 미리 넘기지 말 것. 증여도 공동 명의도 위임장도 안 된다고 했다. 둘째, 중요한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 통장, 도장, 등기권리증, 보험증서 등을 자식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라고 했다. 셋째, 유언장을 작성할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다. 넷째, 자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록할 것.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정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 거예요. 자식들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할머니 마음대로 쓰실 권리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안 주셔도 돼요. 그게 법이에요. 정부는 눈물이 났다. 송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다. 할머니 우세요. 억울하시죠?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자식들이 가로채려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싸우셔야 해요. 착하게만 사시면 안 돼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송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자식들과 대화할 때 제가 배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명함을 꼭 쥐었다.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았다. 복지관을 나오는 정분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단단했다. 저녁 7시. 정부는 미아동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정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민수가 받았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엄마 왜 그래요? 정부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일 모두 우리 집으로 와라. 아들 2, 딸 1, 며느리 사위까지 전부. 민수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정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 말이 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저녁 5시 50분. 정부는 거실을 정리했다.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나 과일도 준비하지 않았다. 환대할 생각이 없었다.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큰아들 부부가 왔다. 이어서 둘째 아들 부부, 막내딸 부부가 도착했다.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다.
정부는 그들을 바라봤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정분이 입을 열었다. 너희 지난번에 내 상속 얘기했지. 그 얘기 다시는 하지 마라.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정부는 손을 들어 막았다. 닥쳐. 내 말 끝까지 들어. 정부는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큰며느리가 작성했던 그 재산 목록이었다. 정부는 그걸 테이블에 던졌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큰며느리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차갑게 말했다. 내 재산을 누가 조사하라고 했냐? 내 서류를 누가 뒤지라고 했냐? 큰아들이 변명했다. 엄마,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정부는 소리쳤다. 나쁜 뜻이 아니면 뭐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을 나눠놨잖아. 거실이 얼어붙었다. 자식들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다. 평생 온순했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다니. 정부는 계속 말했다. 너희가 법률 상담을 받아봤냐? 내가 받아봤다. 변호사가 뭐라더냐? 상속은 내가 죽어야 생긴다더라. 살아있는 사람 재산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더라. 너희가 한 짓은 불법이라더라. 자식들은 얼굴이 하얘졌다. 둘째 며느리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정부는 비웃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야. 너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나도 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막내딸 은혜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정부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직접 말했잖아.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그건 이미 계획이 있다는 소리 아니냐. 사위 정훈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정부는 손을 들어 막았다. 너는 입 다물어. 내가 먼저 말 실수해서 이 일이 터진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야. 정훈은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냐? 유언장이다. 내가 변호사와 상담해서 작성했다. 공증도 받았다. 자식들은 숨을 죽였다. 정부는 유언장을 펼쳤다. 읽어줄까? 첫째, 미아동 집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자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부는 계속 읽었다. 둘째, 예금과 적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셋째, 보험금은 요양원 건립기금으로 쓴다. 넷째, 주식은 청소년 장학재단에 전달한다. 거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푼도 안 줘. 너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이미 다 가져갔잖아. 내 존엄성, 내 자존심, 내 신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둘째 아들 민호가 울먹였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정부는 차갑게 말했다. 다시 생각할 것도 없다. 이미 결정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다. 내가 죽으면 이대로 집행된다. 막내딸 은혜가 소리쳤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정부는 딸을 쳐다봤다. 뭐가 너무하냐?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하냐? 너희가 내 재산을 미리 나눈 건 너무하지 않고. 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미 결정은 끝났다. 큰며느리 수진이 나섰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부는 비웃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다. 너희 도움 안 받는다. 수진이 말했다. 그럼 아프시면요? 정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노인장 기요양보험도 있고 복지 서비스도 있다. 너희 손 안 빌린다. 자식들은 패배감에 고개를 떨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내 재산 얘기 꺼내지 마라. 다시 꺼내면 아예 연락도 끊는다. 이제 나가라. 자식들은 일어섰다. 누구도 항변하지 못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정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당당했다. 이게 맞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창밖으로 자식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마 어머니가 미쳤다고 하겠지. 하지만 상관없었다. 정부는 웃었다. 씁쓸하지만 시원한 웃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부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장을 보고 복지관에 가고 이웃 손자와 차를 마셨다. 자식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정부는 그게 오히려 편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정분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다.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다. 대한법무사무소 직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아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남자가 말했다. 박민수 씨의 의뢰로 왔다고 했다. 어머님 재산에 대해 상담할 게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화가 났다. 큰아들이 법무사를 보낸 것이었다.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담할 거 없다. 돌아가라. 하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법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했다. 어머님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요. 정부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법무사가 발로 문을 막았다. 순간 정부는 두려움을 느꼈다. 법무사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 지금 유언장 쓰신 거 들었어요. 전부 기부하신다고요. 그건 자녀분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준다니. 정부는 소리쳤다. 내 재산 내 마음이다. 나가. 하지만 법무사는 끈질겼다. 법무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녀분들이 준비한 새로운 제안이에요. 어머님도 평생 편하게 사시고 자녀분들도 공평하게 받는 방법이에요. 정부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법무사는 그냥 문틈에 서류를 끼워놓고 떠났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다. 제목은 가족 신탁 계약서였다. 내용은 이랬다. 정분의 모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긴다. 신탁회사가 관리하면서 정분에게 매달 생활비를 준다. 정분이 사망하면 재산은 자녀들에게 분배된다. 정부는 이를 갈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라니. 그럼 자기는 그저 생활비 받는 신세가 되는 거였다. 집도 통장도 모든 게 자기 손을 떠나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었다. 오후에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부는 받자마자 소리쳤다. 법무사는 뭐야? 누가 보내라고 했어?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엄마한테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저녁에는 둘째 아들 민호가 찾아왔다. 정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민호는 문 밖에서 애원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이야기 좀 해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1시간을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갔다. 다음 날 막내딸 은혜가 손주 둘을 데리고 왔다. 정부는 손주들 때문에 문을 열어줬다. 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조르듯 말했다. 할머니 우리 용돈 주세요. 할머니 재산 다 기부하면 우리는요. 정부는 손주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어린 아이들까지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은혜가 아이들을 가르친 게 분명했다. 정부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 너희도 나가.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정부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나올 줄 몰랐다. 법무사를 보내고 손주들까지 동원하고. 정부는 두려웠다. 자식들이 더 나쁜 짓을 할까봐. 혹시 강제로 자기를 어딘가에 보내려 하지는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다. 발신인은 큰아들 민수였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내용 증명이었다. 제목은 재산관리 능력 상실에 따른 후견인 신청 예고였다.
정부는 그 글자를 보고 주저앉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 정부는 최근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 기부하겠다는 비합리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 상실의 증거다. 따라서 가족들은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후견인으로는 장남 박민수를 지정할 것이다. 정부는 눈물이 쏟아졌다. 자식들이 자기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있었다. 후견인을 붙여서 재산 관리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성년 후견이 시작되면 정부는 스스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결정을 후견인 즉 큰아들이 하게 된다. 정부는 즉시 송미영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송 변호사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정말 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감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정신과 의사가 정부의 정신 상태를 평가한다고 했다. 만약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판정되면 후견이 개시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당장 병원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으라고 했다. 자기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라고 했다. 그리고 자녀들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라고 했다. 법무사 방문, 강압적 설득, 내용 증명 발송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날 오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의사는 여러 질문을 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 기억력 테스트. 정부는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다. 의사는 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인지 기능도 정상, 판단력도 정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 진단서를 받아 복사해서 보관했다. 송 변호사에게도 사본을 전달했다. 송 변호사는 이제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만약 자녀들이 후견 신청을 하면 이 진단서로 반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후 큰며느리 수진이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정분을 험담했다고 한다. 정분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복지관 직원이 정분에게 확인 전화를 했고 정분은 모든 게 거짓이라고 해명했다. 자식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렸다.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난리라고. 이웃들이 정분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분은 억울했다. 하지만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은행 사건이었다. 어느 날 정분이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려 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난색을 표했다. 고객님, 댁 아드님께서 연락하셔서 당분간 큰 금액 인출을 막아달라고 하셨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부는 기가 막혔다. 큰아들이 은행에까지 연락해서 자기 돈을 못 찾게 만든 것이었다. 정부는 항의했다. 내 돈인데 왜 못 찾게 하냐고. 은행 직원은 난처해했다. 가족분이 노인보호 차원에서 요청하신 거라서요. 정부는 소리쳤다. 난 보호받을 치매 환자가 아니다. 결국 정부는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서 돈을 찾았다. 하지만 마음은 너덜너덜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옥죄일 줄 몰랐다. 은행, 복지관, 동네 사람들까지. 사방에서 자기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정부는 집으로 돌아와 선자에게 전화했다. 선자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건 학대라고 했다. 노인학대신고센터에 연락하라고 했다. 정부는 고민했다. 자식들을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했다. 상담원이 상황을 듣더니 즉시 방문 상담을 약속했다. 이틀 후 사회복지사 2명이 정부의 집을 찾았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자식들의 재산 강탈 시도, 법무사 방문, 후견인 신청 예고, 은행 거래 제한, 모든 것을. 사회복지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자녀들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망설였다. 정말 자식들을 고발해야 하나.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인생이에요. 지켜야 해요. 정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노인학대, 재산 갈취, 미수, 명예훼손.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경찰서에 출석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정분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자기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분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잖아. 민수는 울먹였다. 하지만 정분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소식은 가족 전체를 뒤흔들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충격에 빠졌다. 형제들끼리 긴급 회의를 했다. 결론은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압박하면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자식들은 굴복했다. 한 달이 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자녀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가족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큰아들 민수는 더 이상 정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 민호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막내딸 은혜는 섭섭하다며 울먹이는 전화를 몇 번 했지만 그것도 끊겼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정분은 혼자가 됐다. 미아동 집에서 혼자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생일에도 축하 전화 한 통 없었다. 정분은 외로웠다. 이웃 선자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선자는 매일 찾아와 말벗이 대줬다. 잘했다고 자식들한테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자의 위로도 깊은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정분은 밤마다 울었다. 복지관 송미영 변호사도 가끔 연락했다. 정분의 안부를 확인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정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송 변호사는 걱정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정분은 가끔 유언장을 꺼내봤다.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내용.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내용. 그걸 보면 속은 시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어느 날 밤 정분은 감기에 걸렸다.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었다. 정분은 선자에게 전화했다. 선자가 급히 달려와 택시를 불렀다. 응급실에 갔다. 의사는 폐렴 초기라고 진단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분은 겁이 났다. 혼자 입원한다는 게 두려웠다. 선자가 옆에 있어줬지만 선자도 늙은 몸이었다. 밤새 간호할 수는 없었다. 결국 혼자 병실에 남았다. 밤중에 정분은 꿈을 꿨다. 어린 아들들과 딸이 나왔다.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정분의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정분은 꿈속에서 행복했다. 하지만 깨어나니 차가운 병실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정분은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기긴 했지만 뭘 얻었나. 재산은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다. 자존심은 세웠지만 외로움을 얻었다. 이게 정말 승리인가? 아니면 모두가 진 전쟁인가? 일주일간 입원하고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너무 고요했다. 정분은 거울을 봤다. 늙고 지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한 달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 정분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다. 남편 철수가 심은 그 나무. 가을이 와서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예전 같으면 손주들이 와서 따먹었을 감. 이제는 새들만 쪼아먹을 감. 정분은 그 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선자가 찾아왔다. 정분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왜 우냐고 물었다. 정분은 대답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다고. 재산은 지켰는데 행복은 잃었다고. 선자는 말없이 정분의 손을 잡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정분은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찍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유언장이 조각나 바닥에 떨어졌다. 정분은 눈물을 닦았다. 새로운 결심이 섰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은 휴대폰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하지만 5번째 신호음에 민수가 받았다.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 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우리 한번 만나자. 민수는 침묵했다. 정부는 계속 말했다. 얘기 좀 하고 싶다. 엄마가 미안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잘못한 건 저희인데. 정부는 울컥했다. 그래도 만나자. 제발. 이틀 후 정부는 미아동 집 거실에서 자식들을 기다렸다. 큰아들 민수, 둘째 아들 민호, 막내딸 은혜. 셋이 함께 왔다. 며느리와 사위는 오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정분이 입을 열었다. 너희한테 미안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다. 자식들은 놀랐다. 엄마가 사과할 줄 몰랐다. 정부는 계속 말했다. 유언장 찢었다. 전부 기부한다는 거. 그건 너무 심했다.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 큰아들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희야말로 미안해요.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 재산을 탐냈어요. 잘못했어요. 둘째 아들 민호도 울었다.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내딸 은혜는 소리 내어 울었다. 정부는 자식들을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식들의 온기. 정분도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쌓였던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분노도 서운함도 외로움도. 울음이 잦아들자 정부는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게 있다. 내 재산은 여전히 내 거다. 너희가 미리 정할 수 없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정부는 계속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다. 요양원 안 간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지만 가끔 너희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민수가 대답했다. 자주 올게요, 엄마. 매주 올게요. 정부는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재산은 너희가 공평하게 나눠라. 싸우지 말고. 법대로 하면 된다. 유언장은 안 쓰겠다. 너희를 믿는다. 자식들은 울먹였다. 고마워요, 엄마. 은혜가 물었다. 엄마, 그럼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정부는 생각하다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와라. 밥 같이 먹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민호가 대답했다. 그렇게 할게요, 엄마. 그날부터 자식들은 약속을 지켰다. 민수는 매주 월요일, 민호는 수요일, 은혜는 토요일에 찾아왔다. 손주들도 데려왔다. 정부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밥을 해주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들도 변했다.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정분의 건강을 챙겼다.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고 장 볼 때 도와줬다. 정분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물어봤다. 강요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관계는 많이 회복됐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됐다. 정부는 행복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것. 어느 날 정부는 송미영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재산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정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믿고 싶었다. 송 변호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 유언장은 작성해 두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이번엔 공평하게 자식들을 배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집과 예금은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누되 일부는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 자식들도 욕심만 채우지 말고 나눔의 가치를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송 변호사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 유언장은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자식들에게는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만 알렸다.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자식들은 묻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정부는 이제 마음이 편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재산 정리도 끝났다. 하지만 정부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다. 복지관에 찾아가 노인 재산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자기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복지관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받아들였다. 정부는 자원봉사자가 돼서 다른 노인들에게 자기 경험을 나눴다. 자식들이 재산을 미리 나누려 했던 이야기, 법적 대응을 한 이야기, 그리고 화해한 이야기까지. 노인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어떤 할머니는 울며 말했다. 자기도 자식들한테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지만 대응할 엄두가 안 났다고. 정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의 재산은 당신 것이라고,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강연은 소문이 났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초청이 왔다. 정부는 바빠졌다. 일주일에 2~3번씩 복지관을 돌며 강연을 했다. 노인들은 정부를 영웅처럼 대했다. 자식들에게 당당히 맞선 용감한 할머니라고. 하지만 정부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과의 시간, 마음의 평화, 행복했던 순간들. 그래서 정부는 강연할 때마다 말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최선이라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자식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리미리 재산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투명하게 대화하는 것. 그랬다면 자신도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정부는 남편 철수를 떠올렸다. 여보, 내가 잘한 건가? 너무 심했나? 아니면 당연한 건가? 바람이 정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남편의 대답 같았다. 잘했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지킨 거야. 정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죽는 날까지.